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진행되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특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네, 오늘 특강은요, 해양수산부의 대국민 해양환경 교육 플랫폼인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와 또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쉽고 또 편리하게 해양환경에 대해서 접하고 또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해양환경들을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2회차 강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해양환경과 관련된 유익한 특강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 또 계속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중에는 마이크를 좀 가급적 꺼주시고요. 또 채팅은 Q&A 시간에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해양문화에 대한 주제로 다시 생각하는 해양문명과 해양성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오늘의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장님과 함께 문학, 미술, 음악 등의 해양 예술에서 해양이 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해양 문화의 특징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특강 통해서 해양성과 해양 문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참여를 하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다시 생각하는 해양 문명과 해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류가 사실은 바다와 접해온 세월이 무진장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제적으로 프롤로그 들어가는 말에서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장르 속에서 바다가 어떻게 구현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신뢰들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문명과 해양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서 해양 시민이 가져야 할 해양 인문학이 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현재는 국립해양박물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지만 원 소속은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잠깐 휴직을 하고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보임받아서 잠깐 재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이제 또 학교로 또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프롤로그에 해당이 되는데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자, 여기 첫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바타 2 물의 길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죠. 그래서 이제 아바타 2를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이름 모를 어떤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주로 숲, 밀림,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묘사가 됐다면 이번에 아바타 2 제목에서부터 물의 길이라고 해서 바다, 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자연에 대한 사랑이나 갈증 또 잃어버린 동심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나 아름다운 세상이나 감동이나 공감 이런 데 대한 어떤 보편적 감성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 통계를 찾지를 못했는데 올 3월 6일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봉이 되고 마지막 좀 그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조 6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영화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 김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간다면 이 영화는 제임스 카메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이라든지 어비스라든지
딥시 챌린지 같은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발표를 했던 감독이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바다를 사랑하는 상상가자, 모험가자, 탐험가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 해저 끝까지 가면 어떤 모습일까를 탐험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스스로가 제작한 잠수정을 타고 지구상 우리 해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11,000m 마리아나 해구까지도 탐사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고, 그 호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탐험이라는 행동으로 옮겼던 이런 사람이었죠.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거는 그 서울의 삼성동 대로변에 설치되었던 대형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스트릭트라는 아주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외벽에 장착시킨 이 소위 디지털 영상 아트를 통해서 일약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맨하탄 거리에 쏟아지는 폭포를 구현한 이 영상이 맨하탄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여러분들 아마도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아르떼 뮤지엄이라고 제주도 가시면 꼭 보시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수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최근에 이제 부산에도 또 하나 만든다고 그럽니다. 영도에 저희 국립해양박물관 바로 인근에 구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8월 달에 개장하기로 했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면 기억나시죠? 한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TV 드라마인데, 이 우영우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뭔가 고민에 빠졌을 때 상상하게 되는데, 그 상상의 공간에 등장하는 생명체가 바로 이 거대한 고래입니다. 왜 고래를 등장을 시켰을까? 고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라든지 친밀감을 유도하는 호감 어린 이런 형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왜 고래를 등장을 시켰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대부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던 드라마이니만큼 드라마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고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바다와 관련된 바다에 관심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 쪽에 가면 언양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그 계곡 옆에 있는 반구대 넓은 안반의 그 벼랑이죠. 거기에 새겨져 있는 암각화인데, 이 암각화가 이렇게 찬란한 색채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암각화를 탁본을 뜬 그 틀에다가 시대별로 제작되었을 시대의 차이를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색채로 묘사를 한, 이거는 후대 화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시각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그 예술 작품 중에서 이보다도 아름다운 작품은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몰입해서 이 반구대 암각화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자, 저기에는 묘사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육상 동물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호랑이, 멧돼지, 사슴 이런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 얼굴도 있고, 아마 이 사람 얼굴은 이 암각화를 그렸던 그 시대의 그 마을 주민이나 혹은
본인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왼편에 집중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고래들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 안각화에는 총 한 290점에서 350점 정도의 도상, 그림이죠.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 숫자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느냐 하면 워낙 오래전부터 7,000년 전부터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앞에 그려진 그림이 마모되고 희미해지면 그 위에 새로 그림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 두드러진 것만 보면 한 290여 점, 296점 정도 보이지만 자세하게 또 검토를 해보면 355점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해양 생물, 그 이제 대형 바다 거북이라든지 특히 많은 거는 고래입니다. 고래가 58종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방구대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 물길이 막혀버렸는데 옛날에는 이 언양에서부터 흘러서 동해 울산 쪽으로 흘러내려갔을 그 강인데 그 강변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 그러니까 7,000년 신석기 시대라고 하니까 7,000년 전부터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봐지는데 저분들의 우리 선조들의 저 생각 속에는 왜 저렇게 많은 고래를 그렸을까? 뭐 가장 쉽게는 고래가 이제 주변에 흔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고래가 뭐 종교의식으로 필요했던지 아니면 뭐 잡아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역사 전통은 지금도 계승되어서 울산 방어짓 하면 고래 산업의 주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포경업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경업이 더 이상 발전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때까지는 방어진 쪽은 고래 포경업이 흥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역사적 맥락이 있지 않겠냐 싶은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요. 고래의 종류도 한 7, 8종류가 드러납니다. 뭐 향유고래, 귀신고래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래를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고래의 생태 모습 이것들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새끼들을 데리고 있는 거라든지 혹은 고래를 잡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혹은 고래가 이렇게 뒤집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고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핏줄 속에 흐르는 소위 해양성 DNA 그리고 해양민족으로서의 어떤 역사 전통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 장면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구대 안각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아바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바타의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지구로부터 왔던 그 인간들이 이 아바타의 이 공간, 해역 공간에 생존하고 있는 해양 생명체, 거대 해양 생명체, 뭐 고래로 추정이 됩니다. 그 고래 이름이 툴쿤인데 툴쿤의 뇌수에 있는 어떤 그 물질을 뽑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저 고래들을 포획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연결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바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아바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아바타를 한번 보시면서 바다와 연관성 속에서 한번 다시 보시면 굉장히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해양예술, 그래서 이제 크게 문학, 미술, 음악, 그리고 이제 영화에 이르는 사례들을 한번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그 자체 또는 해양과 관련한 인류의 삶의 방식을 다루고 있는 이 예술들을 해양 예술이라고 한다고 할 때 먼저 문학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서양 문학으로서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볼 수가 있는데, 오디세이아는 트로이성을 함락시키는 공을 세웠지만 신이 결정한 운명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바다를 방랑하며 고난을 겪어야 되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 바다를 떠도는 이런 어떤 영웅의 삶을 보여주면서 바다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요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해양 항해의 어떤 위험성, 험난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여신이 있죠. 사이렌이라는. 그래서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소방서라든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나는 소리, 이거를 사이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소설에 나오는 매혹적인 노래 소리로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했던 이 사이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앰뷸런스라든지 혹은 소방차의 소리가 바로 이 사이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걸리버 여행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인공인 의사 걸리버가 바다를 나가서 표류하는 이런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괴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딘가 인간의 어떤 상상 속에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시 영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기 위한 소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소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스코틀랜드의 선원이었던 알렉산더 셀커크가 실질적으로 표류를 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문학적으로 각색을 한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에서 인류가 어떻게 맞닥뜨리면서 극복해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책이 있죠. 줄 베른의 해저이 말리. 등장하는 주인공이 네모 선장인데, 이 네모 선장은 굉장히 조금 탁월한 어떤 지적 호기심도 충만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모험을 즐기는 이런 사람인데, 해저의 기이한 자연경관에 대한 탐사나 거대한 고래와 문어가 싸우는 모습, 그런 것들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수함이라는 게 지금 이제 해저 이말리를 여행하는 그 항체는 바로 잠수함인데, 잠수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2차 세계 대전 때 탄생을 하는 탈 것이거든요. 근데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적어도 한 80년 전에 이미 줄 베른은 그거를 상상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해양과학 판타지 소설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해양과학자들 중에서도 당신이 왜 해양과학자가 됐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릴 때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읽고 거기 감명받아서 꿈을 키워서 해양과학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아주 자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기본 정조는 이 선장, 고래잡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포경선 선장이었는데, 그 포경선에서 고래를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고래를 만났는데 그 고래한테 다리를 물려서 다리가 이제 절단된, 그래서 그 고래를 잡아서 자기의 다리가 절단된 것을 복수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고래를 찾아 나서서 결국 3박 4일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서 고래를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인간이 자연과
해양이라는 자연과 투쟁 대립하는 이런 어떤 처절함을 보여주는가 하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바다로 나가서 망망대해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어쩌다가 84일 만에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를 사흘 밤낮으로 싸워서 잡았는데 자기가 타고 간 보트가 너무 작아서 그 청새치를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배 옆에다가 묶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이 청새치를 다 뜯어먹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서 이 소위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상어와 싸우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 청새치가 남긴 뼈다구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한편으로는 허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화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는 1952년도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했었죠. 지금까지는 서양 작품들인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해양 문학이 없냐라고 한다면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본격적인 그러니까 플롯을 가지고 내용을 담은 이런 그 본격적인 문학 작품은 현대에 와서야 가능한데 그 이전에는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은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해록이라고 하는데 표해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가 됐던 혹은 뭐 진상품을 나르는 그 선원이 됐던 혹은 뭐 정부 관원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떠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들을 남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표해록이 생각보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작품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흘러내려갔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베트남이나 지금의 필리핀까지 떠내려갔다가 돌아온 기록들, 이야기들을 담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소위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흑산도입니다. 흑산도의 어부인데 홍어장수 어부인데 이 사람이 제주도 밑으로 떠내려갔다가 오키나와죠. 오키나와를 거쳐서 또 필리핀에까지 흘러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 땅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하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표해록인데 너무 상세하고 흥미진진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해록류의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뭐 200년 전, 뭐 심지어는 400년 전 이런 그 바다로 떠내려갔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시대의 바다의 상황이나 바다에서 바다를 이겨내고 귀환하는 그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오늘에 이제 되살려 가지고 새로운 어떤 해양 세계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 문학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표해록을 주목하는 것은 이 문순득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어부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배를 만들고 항해를 아주 잘했던 그런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헤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콜럼버스나 서양의 어떤 위대한 이런 그 항해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대단한 항해사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교과서에도 실린 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신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러면 그 해가 하늘에 떠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고 바다 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다라는 것은 무한한 힘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그런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년은 떠오르는 새로운 어떤 시대의 새로운 세력인데 바다에게서 바다가 소년에게 새로운 것들을 이 희망이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이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남선은 뭐 친일 부역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문학적으로 상당히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해양문학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해양시라는 차원에서 효시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주목받고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술을 한번 보면요. 미술은 바다 미술, 해양 미술 이게 뭐 장르로서 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바다 그림을 선정을 했는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안가의 조감도 뭐 등등 쭉 있고 뭐 일본 작가의 호쿠사이라는 사람의 큰 파도 이거는 일식집에 가면 일식집 앞에 있는 저 천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그려져 있는 파도 그 모습 그것을 그린 최초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윌리엄 터너의 바다의 폭풍 등등.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은 그냥 바다 경관을 조망하는 그냥 풍경화나 바다를 대상으로 한 정물화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의 역동적 좋은 관계 속에서 자연 공간을 뛰어넘는 인간 활동의 확장과 사유 역량 이런 것들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든다면 윌리엄 터너의 작품 보시면요, 그 이분은 트라팔가의 전투라든지 노예선이라든지 바다의 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바다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인류가 바다와 투쟁하고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일생을 바다밖에 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화가인데 이반 아이바조프스키라고 이 사람이 그린 뭐 예를 들어서 난파선과 달빛에 비친 바다, 폭풍, 9번째 파도 이런 등등은 아주 무지무지한 그런 파도를 뚫고 헤치고 나가는 이런 그 항해 이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다 그림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맨 왼쪽에 있는 이거는 겸재정선의 해금강이라는 작품인데 해금강 금강산 앞바다 해금강이죠. 해금강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파도가 굉장히 높게 일렁이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섭의 서귀포의 환상이라든지 김환기의 항아리와 여인들 이런 작품들 이 두 작품은 뭐 교과서에는 있지만 작품을 실물로 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작년에 드디어 나왔죠. 그 이건희 컬렉션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원작품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통영을 배경으로 활동을 했던 전영림 선생의 한려수도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제 강요배 같은 사람 제주도에서 활동하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의 어떤 강인한 생활력 이런 것들을 바다에 빗대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공성훈이라는 작가는 참 안타까운 게 65년생인데 재작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작고를 했는데 해변에서 저 태풍 전야 같은 몰려오는 먹구름 아래서 바다를 응시하면서 바다를 맞닥뜨리고 서 있는 이런 어떤 그 인간 본연의 어떤 니체적 고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스케일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놀라운 작가를 확인을 했는데, 김이오라는 그 필명을, 화명을 쓰고 있는 작가인데, 여기에 그냥 파도같이 보이지만 저 파도는 붓으로 흰 물감을 찍 그려놓은 게 아니고 저 파도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글씨입니다. 어떤 글씨냐?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라든지 랭보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붓에 찍어서 찌그리면 금방 할 수가 있겠지만 저 사람은 소위 바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파도를 묘사한 이런 작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으로 가보시면 사실은 제가 만든 PPT 내용에 이 음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나오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목이라도 여러분들 메모를 했다가 한번 오며 가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바그너의 3막짜리 오페라인데 이게 역시나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대양을 영원히 항해해야 하는 저주에 걸린 유령선의 전설을 이 바그너가 대본을 만들어서 쓴 오페라입니다. 굉장히 유장한 이런 그 바다의 이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는 제목보다는 유령선이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스키 콜사코프는 왕벌의 비행이라는 음악 아시죠? 그거를 작곡한 사람인데 세라자데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역시 오페라입니다. 이거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 아내가 사실은 이제 바람을 피워가지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어느 왕이 그 아내에게 복수하기 한답시고 명분을 세워가지고 매일 밤 그 마을에 있는 처녀 한 명씩을 데려다가 수청을 들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목을 쳐 죽이는 아주 잔혹스러운 못된 왕이 있었는데 이 못된 왕의 소위 못된 버릇을 고쳐 주겠노라고 자원해서 내가 오늘 밤 당신의 신부가 되겠소 하고 찾아와서 머리를 쓴 게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밤새도록 하면서 왕이 차마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이제 작전을 쓴 거죠. 그랬는데 그 작전이 먹힌 겁니다. 너무너무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살아남고 내일도 살아남고 그래서 천일을 한참 동안 이렇게 살아남다 보니까 결국 이 왕이 못된 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진짜로 사랑하게 돼서 결국 결혼한다는 이 이야기를 1, 2, 3, 4악장에 걸쳐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스토리 자체도 아름답지만 음악도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워서 김연아가 자기가 이제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그러니까 한 13, 14년 전에 2009년도에 이 세라자데를 배경음악으로 해서 연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드비시의 바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시벨리우스의 대양의 여신이라는 것도 있는데 각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음악이 없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심청전, 수군가 이런 거 전부 다 바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전부 다 바다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이 나오고요. 용왕님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 속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창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전통 판소리에서 근대 가요로 넘어오면 부두, 항구, 바닷가, 선창, 바다 등대 항로, 파도, 등등등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바다 관련된 이 대중가요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 수를 자랑하는 것이 마도로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좀 많이 줄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마도로스는
사실은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었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부도 있었고요, 낭만도 있었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중첩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가요로 넘어오면 이미자가 불렀던 동백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전부 다 바다 이야기고 70년대 송창식의 고래사냥, 80년대 한마음의 갯바위, 그 다음에 최백호의 영임란 친구 등등등등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날치를 오마주했다고 하는 이날치 밴드가 만든 수군가 중에서 범 내려온다 이런 것들도 바로 바다 이야기입니다. 자,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작품들이 있죠. 아까 이제 제임스 카메론 이야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비스라는 거 심해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타이타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옛날에 70년대 나왔던 포세이돈 어드벤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있는 범고래 등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자나 혹은 감독이나 혹은 뭐 누군가가 관계자가 반드시 이 작품을 보지 않았나, 범고래 등대라는 작품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기에 똑같은 그 자폐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우영우하고 똑같은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래와의 소통 과정에서 이게 상당 부분 치유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생명체가 인간을 어떻게 치유하고 화해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예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바다와 관련된 이런 문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눈으로 바다를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모험과 도전의식, 낭만과 열정, 공포와 그 극복 과정 이런 것들을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영화가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성장과 성숙 과정을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해양 예술인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소위 해양적 사고의 원형들이 뭐냐면 다원성, 민주성, 개방성, 화해성, 생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민의 해양인문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해양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그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해양 시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많아지기 위해서는 해양 인문학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아바타 장면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아바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해양성의 요체가 뭐였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강조해 말씀드린 것은 바다는 물은 모든 것을 연결해요 했는데 이 연결이라는 것, 그 커넥션, 소통 이런 것들이 바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나 혹은 물에 대한 동서고금의 명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지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늘, 땅, 사람.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밑에는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사람이 있다. 근데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천지인이 아니라 천해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땅지자 구슬구자라고 해서 지구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 땅보다는 물이 훨씬 많습니다. 땅은 30%고 물은 70%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요산요수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죠. 여기에는 물의 의미를 자유분방함이나 역동적인 격정, 지혜에 바탕을 한 도전과 모험의식, 미래와 행복에 대한 강렬한 로망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이 가지고 있다. 물로 대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보다도 한 수 더 위에 이야기를 한 사람이 사실은 공자가 아니라 노자였다고 봐집니다. 노자는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상선약수. 쉽게 말해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같을 약자입니다.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수평을 유지를 하죠. 늘 물은 수평입니다. 물이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죠. 그래서 물은 늘 수평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과 완전성을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물이죠. 그리고 물은 접시에 부으면 접시의 모양이고 항아리에 부으면 항아리의 모양이고 세숫대에 부으면 세숫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도 거부하지 않고 변형하면서도 물이라는 본질이 변하던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디라도 적응을 하면서도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 부드러운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은 늘 기울면 흘러내립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적인 항상성과 그 다음에 마침내는 어디로 갑니까? 해발 0이라는, 그러니까 제로로 흘러내리는, 그래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는 지극한 겸허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화와 사랑, 배려와 양보, 평화와 공존 이런 가치들을 물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적 사고가 이런 물성에 대한 덜 입체적인 인식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면 서양적 사고에서는 저는 이런 명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덴마크 여류 작가인데 카렌 브릭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치유하는 것들은 모두 짠맛이다. 땀과 눈물과 바닷물처럼. 야,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명제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동양적 사고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속성 중에서 화학적이나 양리적 속성까지도 끄집어냈구나. 그래서 바다로부터 인류가 가져왔던 우려와 고통, 상처와 치유 이런 기능까지도 발견을 해낸 이 카렌 브릭센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해양 문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바다는 이 섭해성, 바다와 끊임없이 서로 교섭하는, 그래서 이제 블루리스에서 블루니스, 그래서 반해양성에서 친해양성으로의 어떤 전화를 유도하는, 그래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끊임없이 서로 교섭하게 만드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라는 것은 바다를 매개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로 끊임없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상호 연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성이나 영리성. 이 바다는 땅보다는 바다가 훨씬 더 비즈니스 플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귀, 농, 천, 상. 그래서 농업을 귀하게 여기고 소위 비즈니스를 천하게 여겼던 동아시아 전통 사회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바다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역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15세기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만들어지는 과정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과 모험성을 가지고 있고 신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이 바다가 드디어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소위 이제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지구 해상에 대양마다 다 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수 속에 녹아 있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원래는 해납백천이라고 해서 바다는 모든 강물을 다 받아 안는다고 했는데 더 이상 받아 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성장해서 성숙으로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해양 문화를 통해서 이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 대한 소위 친해성 교육, 바다와 친밀해지도록 하는 교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고 만지고 느끼는 바다를 보여줘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포용과 치유와 생명과 풍요와 원초적 그리움을 담고 있는 이런 바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 자체가 먹고 보고 즐길 거리를 한없이 무상 제공하는 엄마의 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포용과 정화와 복원과 치유와 살림의 공간이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이야기하듯이 포용과 자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나 정서나 즐거움을 주는 이 힐링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먹거리나 생명과 미래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양성, 오셔니티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해양의 본질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지혜를 발견하는 이런 정신, 이 해양성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구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양 문명으로 넘어가는, 해양을 매개로 한 이 해양성을 구현하는 이런 물질, 공간, 정신적 사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해양, 해양성, 해양 문명,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해양 정신, 인문 정신을 복원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좀 더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반해가지고 이공계 교육에서는 과학, 기술, 지상주의적 가치관에 의거해서 소위 세계적인 수준의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문화, 역사, 철학에 대한 인문적 소양이 결핍되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 자체가 과정이자 목적이 될 수 있는, 인간과 사회, 자아와 타자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양에서의 어떤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성찰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시민, 해양 시민의 탄생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 체험, 해양 인식, 해양 교육으로 바다를 온전히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해 가야 되고, 그리고 해양과학 기술, 해양산업, 해양문명, 공간과 문화에 연계된 해양적 삶에 대한 어떤 보편적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육지적 시각에서 탈피한 해양 인식과 실천이 이 해양 인문학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작년에 초판이 나왔고 지금 2월 달에 재판이 나온 해양 인문학이라는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오늘
다시 리뷰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블루 플래닛, 푸른 행성이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아니고 물숫자 구슬구자 수구라고 부르면서 이 수구를 위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보통 이 해양성이라던가 해양 문화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면 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시면서 특히 또 다양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도 옆에서 강의를 계속 들었거든요. 예. 이해가 속속 잘 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마 참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Q&A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관련해서 우리 참여자분들 궁금해하시는 점도 있을 텐데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관장님께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Q&A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5분께 또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우선 질문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려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경영, 이제 지속 불가능한 해양에 대해서는 좀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속 좀 가능한 해양 경영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15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유럽 중심주의에 기초한 소위 이제 해양 경영 전략, 그러니까 사실상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보 전략들이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고갈되거나 소진됐던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자원들을 아시아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대한 어떤 식민지 침탈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고요. 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이 소위 공유, 공존의 공간이 아니라 약탈의 대상이 되었던, 그래서 약탈 경제의 시대가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어떤 약탈 경제로 바다를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류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해양으로부터의 어떤 먹거리 혹은 광물 자원, 물질 자원, 새로운 에너지 자원, 새로운 이런 것들을 바다로부터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데, 이것을 약탈적인 형태로 어떤 특정 국가가, 힘센 국가가 독점하는 형태는 절대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경영의 원칙이라든지 혹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도 소위 그 해양에 대한 당장 어업만 하더라도 잡는 어업에서 이거는 이제 목표가 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해저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고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해 가면서 바다를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정책적 혹은 실천적 이런 대안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침탈 경제, 해양이 있어서 그런 느낌에서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바다가 또 함께 이제 나눠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해양 시민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공공성이 있게 그런 또 해양 경영이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은 우리 참여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윤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해양 환경 강의하면 대부분 이과적이었는데 오랜만에 인문학적 강의를 들어서 신선하고 참 흥미로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전시도 보고 싶은데 부산에 가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아서 수도권에서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을 할 계획은 또 없으실까요? 또 혹은 국립해양박물관과 흡사한 박물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예. 이윤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문학이다 보니까 바다를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푸는 경우가 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쪽에서 바다에 관심 가진 분들이 적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저희 박물관 전시는 굉장히 다양한 게 많습니다. 현재도
지금 별별 바다시인이라는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광고가 올라가는데 한 1000여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고요. 그런 전시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국립해양박물관 특별전을 한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좀 전에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인천에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종합박물관이라기보다는 해운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박물관 형태로 지금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정 정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건데 저희 국립해양박물관 부산에 있고요.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요. 네, 답변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코로나도 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욱 자유로워졌으니까 부산 여행 오시는 김에 또 한번 방문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장성원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이 되는 바다를 위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MZ 세대들에게 권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들도 사실은 청년들이 뭔가 인식을 하고 바다 체험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기를 바라서 간절한 바람에서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바다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는 지금 세월호의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세월호 이후에 배를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범선에 태워서 소위 요트를 운전하게 하는 체험을 시킨다든지 바다에 일부러 빠뜨려서 바다로부터 생존해 나오는 수영을 가르친다든지 대단히 많은 실천적인 해양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소극적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런 속담들이 있었죠. 여름에 갯가에 가지 마라. 물에서 가까이 놀지 마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양의식을 전파시키는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더 많은 해양 교육에 젊은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저희 부산에는 뭐 한국해양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체험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해양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요트를 탄다든지 범선을 타본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구체적인 실천적인 해양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노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해양 관련 콘텐츠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뭐 여가라든지 레저라든지 또 MZ 우리 분들이 뭐 체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콘텐츠의 다양화를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우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양 문화학을 하나의 독립 학문 분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성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인재와 또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적 또 물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예, 마지막 질문이네요. 아쉽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이런 질문인데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해양문화학이라는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학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논리적 틀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천적인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롭게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이나 혹은 부경대학이나 혹은 목포에 있는 목포해양대학이나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인문학 파트 쪽에서 해양 인문학과 이런 거 정도는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양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해양 인재 양성하는 그런 학과와 커리큘럼들을 조성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해양수산부 산하의 이 재단이 있습니다. 해양재단이라고. 해양재단에서 올해부터 해양문화교육센터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향후 5년 동안 본격적으로 해양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 부분이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커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도 대학 나름대로 고민해서 해양인문학을 하나의 학과로 정립하는 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그리고 뭐 해양재단의 또 많은 지원과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관련된 학과들이 더욱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더불어서 또 막힘없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우리 김태만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는지요? 이제 해양환경 나눔,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는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내일 오후 1시 이후부터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강연은 8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예술적 상상력의 바다라는 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현우 박사님께서 또 특강을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강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